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2020년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선거인단을 결정하는 Safe Harbor Deadline Day입니다. 더 이상은 법정이나 의회에서 도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공화당 하원 의장에게도 2번이나 선거 결과를 뒤집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에게 한 것과 같은 요구입니다. 바이든 당선자의 국방장관 지명은 한국에도 중요합니다. 최초의 흑인 중부군 사령관을 지내고 은퇴한 로이드 어스틴 사성 장군입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지명자를 시츄에이션 룸에서 브리핑을 할 때 인상적으로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MSNBC가 주요 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흑인을, 그것도 흑인 여성을 차기 사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다음 주에 91세가 되는 마가렛 캐넌, 영국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님은 미국 백신을 접종받은 뒤에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인에게 먼저 백신 접종을 받게 하고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파이저사가 추가 백신 구입을 권유했을 때 행정부는 거부해서 다른 나라가 구입할 기회를 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는 백신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런데 파이저사와 모더나사가 백악관의 백신 회의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셰프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오늘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기고문 제목은 식당이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양이다. 이지만 읽어보면 주여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라는 호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에 대해서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다고 하고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쭉 들으신 분들께서는 아침 뉴스에서 모닝 뉴스에서 이제 백신 관련을 탑으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미국에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또 하버 데이라고 해서 하버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라고 해서 미국이 2020년도 지금 대선을 치렀지만 선거법은 개표법이요. 특히 1887년도의 개표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1887년도의 개표법에 따르면 오늘입니다. 오늘 The Safe Harbor Day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은 오늘 이제 그 집계를 해야지 되고요. 전부 지금 어제까지 47개 주와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에서 누가 더 많은 표를 받았느냐 해서 선거인단 계산이 다 나왔고요. 오늘 이제 뭐 뉴욕 이런 데 나와서 마무리가 될 텐데 오늘까지 원래는 데드라인으로 다 해야지 되지만 내일까지 약간의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1887년 법이라는 게 선거인단 표를 다 그 계산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주정부도 논란을 오늘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야지 됩니다. 뭐 소송 들어가고 이랬던 것 있잖아요. 그래야지 되고 승리자를 확인을 해서 최종적인 인증서는 주지사가 발급을 하죠. 이제 주총무처 장관이 관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선거인단을 확정을 해서 도전을 할 수 없도록 방어벽을 쳐놓은 것이 1887년도의 개표법입니다. 그래서요, 예, 법정에서는 또 선거가 끝난 게 확실하고 법적으로도 도전할 수 없도록 의회에서도 도전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인데
법적 도전은 뭐 이미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연방 대법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제도 그 팍스 TV의 루드합스가 백악관에 그 대통령의 반이민법을 강하게 그 설계를 했었던 스티븐 밀러 보좌관을 과 인터뷰를 하면서 왜 이걸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지 않느냐고 뭐 호통을 치고 하던데 정말 호통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렇던데 그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 내용을 뭐 받아들일 리도 별로 없어 보이고 받아들여도 선거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게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주의회를 통해서 도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의회는 1월 3일에 개원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는 현재 있는 정치인들이 주인입니다. 해서 어떠한 각자의 이유로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그 좀 선거 결과가 이상하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 모일 수 있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의회에서는 법정에서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드라마가 끝나지 않아도 결말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드라마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 미국의 대선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에서 끝났는데 돈은 또 많이 썼어요. 한 880만 달러 정도 썼고 그 가운데서 변호인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 230만 달러니까 선거 끝나고 뭐 한 2주일 정도 됐나요? 뭐 고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한 일이 루돌프 줄리아니 그 전 뉴욕 주지사, 뉴욕 시장이 뭐 이 변호 비용 받은 것에 상당수를 가져갔겠죠. 그런데 880만 달러를 트럼프 팀이 썼다 하더라도 그 쓴 돈은 880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모은 돈은 2억 7천만 달러입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2억 7천만 달러에서 880만 달러를 썼을 뿐입니다. 돈은 계속 남아있고 의회에서의 일은 어찌 되었건 결말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지아 주지사에게도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도 펜실베니아도 인증을 다 끝냈으니까요. 바이든 그 당선으로 20표, 조지아주도 16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해서 다시 선거인단을 꾸려서 나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꾸리도록 그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지사들도 각 주에 그 주법이 있고 조지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주지사에 당선된 조지아 주지사이지만 그러고 나서 법을 어기면 본인이 감옥 가야지 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갈 수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도움을 받아서 당선됐다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에서도 하원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2번이나 선거 결과를 뒤집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어떤 법적 대응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몇 주일 동안 두고 보고 했었는데 거의 1,500명의 전 연방 검사들이 지금 그 청원서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변호팀의 부정선거 거짓 주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 그 변호사 협회에서 조사를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변호인일 경우에 변호인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던가 이 같은 지금 그 페티션 받은 게 거의 1,500명 정도는 되고요. 해서 이제 아무런 일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고 14일에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데 각 주에 모여서 투표를 하는데 이 선거인단 투표 날짜는 어떻게 정해졌냐면 이게 다 그 법에 따라서 정해진 거거든요. 12월 달에 두 번째 수요일 다음에 첫 번째 월요일. 복잡하죠? 12월 달에 두 번째 수요일 다음에 첫 번째 월요일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선거인단이 이제 투표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많은 주에서는 선거인단은 그 주에서 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거인단의 반발 이런 것도 별로 없다는 거죠. 해서 23일까지 뭐 특별한 우편으로 해서
의회에 도착을 하게 해야지 되고 그 선거 결과가 1월 3일에 의회가 개원을 하고 1월 6일에 선거인단 표를 의회에서 계산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537표 가운데서 270표를 받으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바이든 당선자가 306표, 트럼프 대통령이 232표, 뭐 처음과 변함이 없어요. 거의 11월 7일 이후에 똑같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 참 묘하죠. 4년 전에는 2016년도, 2017년도 1월 초에는 그 당시에 그 부통령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당선자다라고 부통령으로서 상원 의장으로서 선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선포가 돼서 부통령을 4년 동안 지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다시 조 바이든 당선자와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1월 20일에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도 드라마는 이어지겠죠. 돈은 계속 기부될 테고 2억 7천만 달러보다는 적어도 더 많은 돈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모으게 될 겁니다. 조지아주에서 조 바이든 당선자가 3번 이겼어요. 2번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청에 의해서 어제 이제 총무처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한 번은 아주 그 원래의 표준 개표, 2번째는 손개표, 3번째는 자동 개표해서 요청이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공화당이 할 수 있는 일과 이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공화당 주지사라 할지라도 무조건 이건 뭐 부정선거다 증거가 없으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이런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못지않게 1월 5일 조지아주에서의 상원 그 결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갑자기 어제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가장 그 표가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는 컵 카운티라는 곳이요. 아틀란타 그 바깥 외곽지대죠. 여기서 그 투표소가 원래 11군데였는데 5군데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도 안 돼요. 이런 것은 집권당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한 겁니다. 이 지역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해서 14%포인트 차이로 이긴 곳입니다. 해서 뭐 이런 정도는 집권당이 할 수가 있지만 아무리 집권당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선거 결과를 뒤집어라. 증거 없이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로써 이제 선거 결과는 마무리를 지었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당선자도 자신의 길을 더 단단히 가고 있는데 국방장관 지명자까지만 이번 섹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장관은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빼려고 했었을 때 그렇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하고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잘 설명을 해줬다고 하죠. 국방장관이 각 나라 세계에 대해서 국방적인 시각으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지금 국방장관 지명자 그 사성 장군이었고요. 그 로이드 어스틴 장군이 한국에 대해서 깊은 시각을 갖고 있을지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타디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중부군 사령관을 했어요. 굉장히 그 중요했었던 때잖아요. 오바마 바이든 시대에 해서 시츄에이션 룸에도 많이 있었고 중부군 사령관을 할 때 그 당시에 중부군 사령관으로서 브리핑 룸에서 그 백악관의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할 때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봤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요.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중부군 사령관이 됐고 육군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특히 이제 전투 당시에 사령관, 첫 해외 임무의 사령관 이런 일을 해서 2016년도에 은퇴를 했거든요. 68살인가 이분이 그러신데 41년을 군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은퇴한 지가 2016년이면 지금 3년, 4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국방장관을 하기가 힘든데 원래는 미국에서는 항상 국방장관을 민간인 출신으로 하는 게 전통입니다. 물론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예외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시점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에게 한국 측에서 판문점을 가는데 군복 입고 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니까 민간복 입고 양복 입고 갔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래서 그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군에 복무했던 사람이 국방장관이 될 때는 7년 은퇴하고 적어도 7년이 있어야지 되는 게 있었는데 제임스 마티스도 7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의회에서 이것을 그렇지 않도록 승인을 해줘야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웨이버를 해줬고요. 이번에도 이 웨이버가 필요한 거죠. 제임스 마티스 이전에도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지 마샬은 뭐 국방장관도 지냈지만 국무장관도 지낸 그 조지 마샬 이후에 제임스 마티스가 두 번째였고 조지 마샬은 2차 대전의 그 장군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이 이 의회에서 웨이브를 해주면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분이 2016년도에 군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사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 무슨 보드 멤버로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앤 뉴코 하면은 뭐 항공 국방 관련 물품을 제조하는 곳으로 국방부 계약자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이것도 의회 청문회를 할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인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마티스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경험이 없고 또 내각에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없고 하니까 또 특히나 그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잖아요.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야지 되는 나이인데 5번인가 이리저리 뭐 이유를 대서 결국은 군대를 안 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국방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제임스 마티스에게 은퇴한 지 7년이 군에서 안 됐는데도 국방장관 자리를 맡겼고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그 상원에서 81대 17인가 그랬는데 17은 16명의 민주당 의원과 버니 샌더스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 점은 지금 무난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국방장관을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하면은 법무장관은 백인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조 바이든 당선자는 본인의 의지도 그렇지만 유색 인종을 중요한 직책에 많이 등용을 해야지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하나가 캘리포니아주의 뭐 데이빗 킴 교통부 장관 말하자면 교통청장을 연방교통부 장관으로 하는가 뭐 물망에 뭐 1순위에 올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건데 에이시안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흑인을 중요한 국방장관 자리에 놓으면 국방장관, 국무장관, 법무장관 이런 데가 중요하잖아요. 뭐 내무장관 이런 데보다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법무장관을 백인으로 할 수가 있다. 이 법무장관도 굉장히 미국에서 그 인종별로 중요한데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의 하비에르 바세라 검찰총장을 사실은 법무장관이 되지 않는가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스탠포드 법대를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바마 케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와 법적 소송을 하고 많이 이겼었고 한 그러한 공로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이 됐기 때문에 법무장관을 이제 법무장관 자리가 비었고 법무장관 자리는 이제 백인으로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죠. 뭐 셀리 H라고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일하다가 뭐 러시아 사건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 안 좋은 그 의회 증언을 했다 해서 해고되고 만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덕 존스도 있잖아요. 엘라바마주가 지역구인 그 상원 의원이었는데 지난번에 한 번 하고 이번에 떨어진 덕 존스도 있고 그밖에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메리 갈랜드도 있네요. 의회에서 오바마 마지막 임기에 2월 달에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을 했는데도 선거의 해에 무슨 연방 대법관을 임명을 해 하면서 만나주지도 않았었던 그리고는 이제 누구죠? 에이미 코니 베렛은 불과 뭐 몇십일 안 남겨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백인이잖아요. 백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이제 오늘로써 그 거의 모든 그 대선 결과가 마무리가 돼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뉴스를 들으시든지 다 어떤 한 부분에서 조그마한 것을 크게 키우는 침소봉대라고 할까요? 침소봉대이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인선 작업까지 단단하게 벽돌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생활 뉴스면서 너무나 중요한 이 백신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광고 들으실 때 막 페이지를 열었는데 지금 그 백악관의 웨스트 윙이요. 이 코비드 19 이거 퍼진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부와 백악관에서는 계속 일정대로 할러데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러데이 파티에 누가 참석을 했느냐 하면은 며칠 전에 지나 앨리스라는 대통령의 그 변호인이요. 이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의 옆에 서 있는 36살에 이 그 여성 변호사가 서 있었는데 이 앨리스 변호사가 본인이 양성 반응이다 하고 백악관에 알렸답니다. 지금 제가 악시오스의 보도를 보고 있거든요. 금요일에 이 백악관의 할러데이 파티에 지나 앨리스 대통령의 변호사가 참석을 했으니까 금요일이고 지금 알렸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겠죠. 하기는 그 백악관에선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대통령, 대통령 와이프, 대통령 어린 아들, 대통령의 비서실장, 대통령의 대변인, 그리고 또 대통령의 선임 고문 스티븐 밀러, 대통령의 선임 고문의 부인이면서 역시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 대통령의 경호팀, 또 누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기는 해요. 너무너무 많기는 합니다. 다 치료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제대로 좋게. 그런데 이번에 금요일에 이 지나 앨리스는 지금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병원에서 있는데 어제도 대통령이 아주 뭐 좋다, 상태 좋다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상태가 어떻다고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늘 같이 이 루디 줄리아니와 다녔으니까 지금 백악관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백악관에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 아니냐. 백악관에서 일하는 루디 줄리아니의 아들인 앤드류 줄리아니도 양성 반응을 받았고요. 지금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트윙에도 갔네요. 파티 자체가 프라이데이에 이스트윙에 이스트윙에서 열렸었고 그 파티는 피터 나바로 대통령의 무역 어드바이저가 정확하겠죠. 가 주최를 한 할러데이 그 파티였는데 당연히 마스크 안 썼고요. 그렇게 거리두기 안 했고 또 이게 인도어 실내의 이벤트였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파티에 갔었던 사람들이 다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 보면은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지나 앨리스가 변호사가 여름에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도 또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보고 한번 걸렸다고 면역이 생겨서 전혀 안 걸리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악시오스가 그 파티 자체를 피터 나바로 대통령의 무역 자문이 열었기 때문에 피터 나바로에게 물어보고
대변인에게 물어보고 하는데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겁니다.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어떤 그 소스가 있어서 지금 이 같은 뉴스를 낸 것 같고요. 영국에서 미국 백신을 처음 맞으신 분이 다음 주에 91세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자녀가 2분이 있고 그리고 그 손주가 4명이 있는 그 할머니시거든요. 할머니신데 너무 젊으셔서 마가렛 그 키넌이라는 할머님이신데 아주 편안하게 보통 뭐 특별한 게 맞은 건 아니고 보통 사람들 맞는데 제일 처음으로 맞으신 분이에요. 기다렸다가 이렇게 맞으시는데 보니까 파란색 눈사람이 그려져 있는 셔츠를 안에 입으셨는데 정말 내가 특권이다. 정말 맞고 싶었다. 왜냐하면 올해 내내 혼자 있었는데 새해에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80세 넘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너싱홈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놓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국 겁니다. 이 파이저하고 바이오엔텍 회사가 같이 만든 것을 기본적으로 이달 말에 400만 도수를 확보를 한대요. 그럼 2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거죠. 2번 맞아야지 되니까. 영국 정부가 4천만 도수를 주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다음 주에 도착을 한다고 하고요. 이리하여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을 위한 시작이 아닌가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변호사인 지나 앨리스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한번 양성 반응이었는데 또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불을 끄는 호수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맞고 특히 2번 맞고 난 뒤에 7일이 있으면 효력이 한 95% 있다는 거잖아요. 파이저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한 3주나 4주일 정도 첫 번째 맞은 뒤에 맞아야지 되고 그런데 이게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는 거예요. 호수가 어디 불이 나면 호수가 막 그 물로 뿌리면은 그 불을 끌 수는 있죠. 그런데 호수가 역부족일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때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확산이 되고 그리고 백신 접종자가 적으면 그때는 효력이 이 뭐 파이저나 모더나에서 말하는 것처럼 95%까지 안 갈 수도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요. 의학 잡지에 실린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논문이에요. Journal Health Affair라는 그 페이퍼에 실렸는데 비교적 최근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작성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이분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질병통제국장으로 내정한 분이네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매사추세츠의 그 제너럴 허스피털에서 일하시는 닥터 로첼 와렌스키 박사도 이 논문의 저자에 포함이 됩니다. 불이 너무 크면은 그런데 이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백신의 효력이 낮을 수도 있다는 게 하루에 20만 명이 감염이 되고 9월 달에는 하루에 감염자가 한 3만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다 하는 얘기고요. 오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 사람부터 백신 맞게 하고 수출하겠어라고 얘기를 하고는 백악관에서 백신 서밋이라고 해서 백신 정상회의라는 것을 엽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이것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백신 개발자라든가 과학자 또 백신을 이제 배분하는 사람들, 정부 리더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서 백신 배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질병통제국이 이제 10일 내일 모레 만나잖아요. 만나서 바로 승인을 하게 되고 이번 주말부터라도 접종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뭐 페덱스라든가 UPS라든가 월그린 뭐 CVS 약국 또 이제 이렇게 배달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거의가 이번에는 낮은 직급의 사람을 보낸답니다. 이게 다 또 신선도도 떨어졌고 대통령의 그 네임덕 기간이기도 한 거죠. 처음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일어났었을 때 아주 그 관련자들 CEO들이 뭐 백악관에 다 모여서 했잖아요. 지금 CEO들이 안 옵니다. 낮은 직급의 사람들을 보내고요. 심지어는 막상 백신을 개발한 파이저사와 모더나사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파이저사와 모더나사는요, PR 스턴트다.
홍보 스턴트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퍼스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여름에 지금 그 파이저사에서 미국 정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1억 도수 5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것을 선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주문한 그 돈으로 개발을 했죠. 모더나사 같은 경우는 전국 보건연구소와 같이 했지만 파이저사는 그래서 정부 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여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파이저사가 다시 미국 정부에 접근을 했답니다. 한 1억 도수 정도를 더 미국에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초반에 생산하고 이걸 더 사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미국 정부에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파이저사가 영국에도 팔고 4천만 도수 이렇게 팔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젠 이해가 좀 됩니다. 왜 영국에서 먼저 사서 영국에서 먼저 맞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안을 했었을 때 이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맞다면 백악관에서 아직 아니라고, 백악관은 아니라고 하고 파이저는 말하기 애매하죠. 말 안 하고 있는데 이 정보는 누가 뉴욕타임스에 줬는지 해서 이 파이저사가 다른 나라에도 백신을 팔 수 있었다고 하고 대통령은 어제 아메리카 퍼스트다. 다른 나라에 수출 못한다. 이것은 이미 다 계약이 됐는데 수출을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래서 파이저사에서는 1억 도수 말고는 6월 달 이전에는 추가로 그 공급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다른 나라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줘야지 되니까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취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파이저와 모더나 이외에도 다른 회사들도 한 5군데 회사가 백신을 개발하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였는데 지금까지 이제 와서 보니까 모더나와 파이저사만 백신을 만든 거예요. 계산이 잘못됐다던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 백신이 개발이 되면 그 회사 것을 사려고 했다던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른 백신 회사도 개발을 못했고 모더나도 이제 1억 도수 정도를 빨리 만든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 이 바이러스가 확 퍼지는데 미국 사람들이 맞기를 원해도 1억 도수 하면 2억 도수면 1억 명만 맞을 수 있는 게 지금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그 가운데서 4천만 명 정도는 의료계 이런 데 이제 종사하고 먼저 맞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딱 타이밍이 안 맞으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백신 사람들이 날마다 이렇게 숨지는데 어제 백악관에서의 하나의 이벤트는 참 동떨어진 것이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요. 어제 백악관에 테니스 코트 무슨 테니스 파빌리온이라고 이름을 붙였더군요. 예전에 창고처럼 그 허름하게 있었던 곳을 아주 그냥 아름답게 파빌리온 작은 파빌리온처럼 지어놓고 테니스 코트를 지었다고 이제 막 그 축하 행사를 하고 했습니다. 돈은 누군가가 기부한 돈이라고 했어요. 누가 기부했는지 얼마를 기부했는지 그 기부받은 돈으로 지은 테니스 코트가 있고 거기서 이제 쉴 수 있는 파빌리온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의 정자 이런 식으로 왕이 쉬는 정자 이런 식으로 누가 얼마들을 기부를 해서 얼마에 그걸 지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고 그거를 너무 축하하는 축하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테니스 코트에서는 다른 사람은 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가족들이 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가족은 이제 떠나니까 다른 가족들이 치겠죠. 후에 오는 가족들이. 2019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 사람들이 날마다 수천 명씩 숨지고 있는데 대통령 가족들만을 위한 테니스 코트를 누가 돈을 내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고 그런 것을 밝히지도 않은 채 이걸 축하 행사를 해야지 되겠는가. 어제 이제 그런 정도의 잡음이 있었고요. 잠시 뒤에는 식당을 하시는 분께서 우리가 희생양이야 하는 기고문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보내셨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은 아마 그 식당
식당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다 공감하실 테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식당에 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전하게 공감은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서 그 블록 윌리엄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본인이 그 요리사이기도 하고요. 식당을 원래는 4개나 갖고 계셨던 분인데 지금 하나만 오픈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플라야 프로비전스, 사막에 있는 그 플라야, 비그 오면 이렇게 호수처럼 되고 하는 그 낮은 지대의 식량, 아주 굉장히 리얼한 그 식당 이름이네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는 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그 사우스베이에 있는 식당인데요. 한 곳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팬데믹 전에는 남편과 스태프들과 식당 4개를 운영을 해서 100명이 넘은 스태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직원들을 점점 줄였어야지 되고, 이것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 식당업을 하는 사람의 플랜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3월 달 이후에 플라야 비스타에 있는 어떤 키코키코라는 식당 문 닫았고, 또 플라야 딜레이에 있는 트리플이라는 식당도 닫았고, 최근에 레돈도 비치에 있는 허드슨 하우스라는 곳은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타임 스태프들과 함께 남아있는 이 플라야 딜레이에 있는 이 플라야 프로비전즈라는 식당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자꾸만 식당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증거 없이 식당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특히 야외 그 실내가 아닌 식당에서도 오늘 이제 법원이 제출을 하라고 했잖아요. 과학적으로 야외 식당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지금 그 LA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내일 또 뉴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분도 식당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그게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요, 플라야 그 프로비전스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실내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페리오에서 풀 서비스를 하고 스텝도 줄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스텝들을 뭐 40명을, 굉장히 큰 식당인가 보네요, 휴가를 보냈는데, 그리고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밖에서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려면 히터도 놔야지 되고, 그리고 또 무슨 뭐 천막도 쳐야지 되고, 천막이라기보다 방수장치 커버 같은 것도 해야지 되고, 그러는데도 이유는 줄어들고, 다 아는 얘기를 아주 세세히 쓰고 난 다음에 수많은 식당 종업원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어찌 살라고 함칩니까? 하면서 이제 미국 식당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이분이 시간당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평균 버는 돈이 $16인데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해서 $16를 벌어도 어떻게 사는데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이 문을 다 닫고 나면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크게는 농부부터 리커, 딜리버리 드라이버, 그리고 이제 미국 식당은 다 그 식탁보를 까니까 리넨 컴퍼니 등등, 본인 그 식당도 클리닝 클루를 이미 없앴다고 얘기합니다. 디시워셔라든가 버스보이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그 주방장을 보조하는 사람들, 뭐 라인쿡 뭐 이런 사람들, 호스트도 미국 식당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니저도 심지어는 없애고 서비스 스텝도 많이 줄였는데도 그래도 이게 운영이 안 된다. 식당 업계가 경기 부양책이 없으면 85% 개인 식당이라든가 작은 식당, 아주 체인 기업 식당이 아닌 곳은 문을 닫고 말 것이고, 그에 따라서 1,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방과 주정부 도움이 제발 빨리 많이 오면은 좋겠다고 말합니다. 연방식당법이요, 10월 달에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액수가 10억, 100억, 1000억, 1200억 달러 기금으로 이제 스몰 비즈니스라든가 독립식당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이후에 소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원에서만 통과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원도 가야지 되고 하는데 상원에서 지금 별로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정말로 곧 인도어,
실내에서의 식당도 오픈을 해주고 플러스 아주 큰 액수의 연방정부, 주정부, 로컬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뭐 이런 얘기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경기 부양책 같은 것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굉장히 많습니다. 네. 돈 얘기를 하나를 더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그 어드바이저들에게 사람들을 사면을 해주는데 아주 대규모로요. 본인과 얘기했었던 사람을 다 사면한다. 그것은 이제 곧 그 본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연결돼서. 물론 대통령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또 대통령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친구들과 어드바이저들에게 물어본답니다. 이 사람 사면해도 돼? 사면해도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면해줄까 하고 또 물어보잖아요. 다 사면받기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또 하나는 백악관의 지금 그 법률 자문팀이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전통적으로 이 사면하는 것에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매체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사면권을 지금 대통령이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 다른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MSNBC를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분들께서 이 미디어에서 일하고 싶으시다면 주목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MSNBC, MBC 계열이요. 뭐 회사 정확한 이름은 MBC 유니버설 뉴스 코퍼레이션이죠. 여기서 이제 메이저 그 언론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것도 여성을 차기 사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라시다 존스라는 사장인데요. 젊어요. 2월 1일부터 사장을 하게 되는데 현 사장은 2월 1일부로 선거 끝나고 나서 이 MBC 측에 난 더 이상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 한 35년 MBC와 MSNBC에서 일을 했고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그 발굴한 사람입니다. 레이첼 매도우라든가 조스카보로라든가 조스카보로의 와이프면서 공동 진행자인 미카 그 브레진스키라든가 이런 사람인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하겠다 했는데 지금 새로 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라시다 존스 이제 사장 내정자는 7년 MSNBC 측에서 일을 했는데 굉장히 그 존중받는 베테랑이고요. 속보와 디지털 분야에서 활약을 그 많이 했는데 MSNBC가 뉴스 분야에서는 50%를 여성으로 하고 전 직원도 50%를 유색 인종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예, 바이든 당선자의 그 페스티벌은요, 80%가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된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처럼요. 강혜신이었습니다.